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불참하며 보이콧을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 신뢰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혐의를 부인해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어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달 7차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4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 현재 건강 취약계층이 우선 접종하고 있는 개량 백신을 내일부터 18세 이상 일반 성인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조기 착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조태용 주미대사는 IRA가 한미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상가 150여 곳 가운데 69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정치 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동시에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오늘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일 구치소에서 불러 자금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돈을 줬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지난해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자금원 역할을 한 남욱 변호사를 불러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정 변호사는 조사에서 지난해 4월 돈 전달 장소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만난 걸 봤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1차적으로 1억 원이 전달된 거로 보고 있지만 김 부원장은 인사차 방문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진술 외에도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와 전달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출입 내역과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방선거 무렵인 2014년 6월까지는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에 대한 접대 정황도 담겨 있는데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복구해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정 실장의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으로 오간 돈이 더 있을 거로 보고 김 부원장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재산 변동 과정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일 김 부원장의 또 다른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난다면 지방선거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과할 일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놓고 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의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보탰다며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모여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국민 무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협치에 대한 질문에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야당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면서 내년도 아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예산은 11% 늘려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이런 곳에는 11%를 늘렸고 또 미래 대비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는 한 3% 늘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소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면서 그것을 오히려 멀쩡한 국민의 재산, 공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하고.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도 여야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아침에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당정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당정은 단속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장이 주도하는 마약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처방 시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오남용 방지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서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핵 고도화에 따른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와 삼축 체계를 강화하는 등 무기 체계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야당 보이콧에 대한 입장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이 불참한 국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정치 상황이 어떻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헌정사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 게 무너져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연설에서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협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야당이라고 못 박진 않았지만 국회 협력과 협조를 계속 강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안정을 꾀하는 방향을 알려 국제 신인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날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해 아쉽지만 법정 시한안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낸 거로 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거로 보인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대차가 예정보다 일찍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이 2025년에나 가능해서 내후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 짓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조기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기공식을 앞당겼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착공을 서두른 겁니다.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 이름 붙인 공장은 연간 30만 대 전기차 양산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특히 여러 차종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현지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The site we come to visit today will become another land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조지아주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최대 경합지지만 현역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도 선거운동을 제쳐놓고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 원옥 상원의원도 보조금 조항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현대차 공장 조기 착공을 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가 공급됩니다. 이들에게는 낮은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제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급한 14만 7천 호의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소득과 자산 여건 등에 맞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나눔형 25만 호는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며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40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선택형 10만 호는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역시 분양가의 최대 80%를 40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기존의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15만 호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분양가의 최대 70%를 30년 만기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정부는 내년에 7만 6천 호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1만 1,000호를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일부 개편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1, 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추첨 60%, 60에서 85제곱미터는 추첨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중장년 수요가 많은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추첨을 기존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가점제를 80%로 확대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어 이들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 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또 선택형에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 특별 공급을 30% 배정해 배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코로나19의 7차 재유행이 조금 더 빨리 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저점을 찍고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내일부터 개량 백신 접종이 일반 성인으로 확대되고 접종 백신 종류는 현행 2가 백신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KMI 상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7차 재유행이 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도 네. 같은 판단이십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같은 크기의 눈사람을 만드는데 이제 큰 덩어리로 굴리기 시작했을 때랑 작은 덩어리로 굴리기 시작했을 때 같은 크기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큰 이제 두 번의 유행을 겪었는데 예. 2, 3, 4월에 이제 5차 유행은 사실은 뭐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자연 면역이 형성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5, 6월에 이제 그 저점을 찍었을 때가 네. 뭐 5천 명대, 그러니까 10,000명 아래에서 저점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7, 8, 9월에 이제 2차 유행을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7, 8, 9월 2차 유행은 사실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5차만큼. 그래서 지금 자연 면역자가 이제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도움을 받지를 못해서 정점을 찍고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가 아마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최소 저점이 2만 명 이상, 한 3만 명대의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5천 명에서 시작하는 거와 이제 3만 명에서 시작하는 거가 이게 이제 지금 사실 4만 명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데 더블링 두 번만 하면 지난 그 6차 유행의 최저점이 18만 명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저점이 높게 그 이제 유행이 시작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 유행을 관리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의 이제 요소들의 하나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유행이 오는 시간 역시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유행이 왔을 때 기간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유행의 기간은 결국은 정점을 찍고 나서의 이제 그 변이나 다른 네. 요소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올 6차 유행보다는 지금 가을철에 겪는 7차 유행이 지금 규모가 더 작게 오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유행 횟수만큼이나 지금 변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양한 변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BA 뒤에 숫자가 붙었던 것들이 많은데 지금 나온 건 BQ1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변입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5차 유행 2, 3, 4월에는 BA1과 2 사이가 이제 유행을 했었고요. 1, 2가 유행을 했었고 7, 8, 9월에 6차 유행은 BA2와 5가 유행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럼 유행도 결국 이 유행이 이제 BA5에서 뭔가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BQ와 XBB 이 두 가지가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BQ 변이는 BA5의 하위 변입니다. 예. 그 자손쯤 되고요. 예. 그다음에 XBB 변이는 이제 BA2.75라고 우리가 켄타우로스라고 알려졌던 인도에서 유행하던 BA2.75와 BA2.1의 재조합 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BA5계열, 하나는 BA2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건 BQ 변이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를 중심으로 나름의 아시아 쪽에서 이제 넓히고 있는 게 XBB 변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변이 중에서 아마도 BQ가 이제 전 세계 우세종이 될 거고 네. XBB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유행을 이끌어갈 건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BQ와 XBB가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근데 그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면역 회피력이 다른 그런 변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블링 현상들, 확진자 증가 현상들이 그 변이가 들어왔을 때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직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서 이런 확진자 수 규모를 늘리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게 그 중증도도 높은가요? 다행히도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중증도를 더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역 회피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서 우리가 지금 그 면역 저하자들이 백신 접종을 아무리 해도 항체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부실드라고 해서 항체를 갖다 외부에서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BQ 계열이나 XBB 계열은 이 이부실드를 회피하는, 이부실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세간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항체 치료제의 상당수들도 다 무력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역 회피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치료제와 이제 우리 백신 접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온다는 가정을 해놓고 대비를 해야겠죠. 뭐 결국은 들어와서 전 세계 우세종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간 차이가 있지 우세종이 될 텐데 아마도 BQ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BQ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번 재유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7차 대유행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네. 11월에 이제 확산을 해서 올라갈 건데 이 과정에 BQ가 들어와서 갑자기 확산한다 그러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XBB가 들어와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하다 그러면 XBB와 BQ 외부에서 돌고 있는 변이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막아내는 상황에서 이제 접종을 좀 해서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백신 접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정부가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맞았던 백신과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맞았던 백신은 이제 한 초기주에 대한 일가 백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이 동일하게 하는 백신들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초기주에다가 BA1, 그러니까 과거 2, 3, 4월에 돌았던 유행 그 균주를 붙인 거와 또 하나가 초기주에다가 BA5, 네. 지금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이제 그걸 붙인 건데요. 네.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조금 뭐 면역 각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것들 중에서 지금 3개나 있는데 우리가 뭘 맞아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초기주에 대한 그런 면역력, BA1에 대한 면역력, BA5에 대한 면역력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예. 물론 면역 각인에 의해서 맨 처음 맞은 거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그 7, 8, 9월에 BA2에서 5로 유세종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8월, 9월, 지금 10월에 지금은 거의 다 BA5거든요. 지금 예. 감염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BA5 백신을 맞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감염되셨던 분들 아마 뭐 7월 정도나 그 이전에 자연 감염이 되셨던 분들은 BA2에 감염돼 1이나 2에 감염됐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BA5를 백신 접종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면역학적 구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BQ 변이가 말씀드렸지만 BA5의 하위 변이, 자선 네. 변이거든요. 예.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교차 면역성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BA5 백신을 맞는 게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늦게 감염되신 BA5에 감염됐을 시기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 4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됐을 때 그땐 BA2를 맞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도 많을 테고요. 자기가 뭐에 걸렸었는지, 그러면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이제 BA1 백신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모더나사의 이제 BA1 백신인데 이건 우리나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이자의 BA1 백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고 BA5 백신 역시 이제 얼마 전에 승인 나서 이제 수입을 이제 해오게 될 텐데 사실 뭐 물량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아주 예전에 백신 접종을 하고 감염됐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BA5 백신을 맞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그 감염이 돼서 BA5에 대한 면역을 갖고 계실 걸로 추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BA1 백신들을 이제 접종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60세 이상에서는 뭐 4.6%에 불과하다는 그 수치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만큼 좀 코로나19에 무덤덤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렇게 백신 접종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지치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해도 좀 아프고 코로나에 걸려도 아프고 뭐 어차피 아픈데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금 많은 그 이제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들에서 접종한 나라들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그 입원 예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 접종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우선 접종 대상이 되셨던 60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들 또 그런 고위험 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2차 이가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이제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걱정한 거는 이 이가 백신이 생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전 국민 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지금 18세 이상 모두 다 맞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 확보엔 자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8세 이상에 이제 꼭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그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BA5에 안 걸렸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BQ가 유행을 하더라도 아주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감염 예방 효과까지도 일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개량 백신을 좀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신 접종률도 낮고 7차 대유행도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통계 발표를 조금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를 보고 하지 뭐 보도자를 잘 읽어보지는 않곤 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보도자료 형태로 나오든 이제 그걸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홈페이지에 그 숫자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필요한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나 이런 정보들을 잘 인지할 수 있게만 해준다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돼 있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보다 이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시인성이나 이런 그 자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만 해준다 그러면 뭐 그 자체가 뭐 큰 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으려면은 뭐 어떤 특별한 장치가 또 보완이 돼야 할까요?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제 뭐 멀티데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이제 거의 3년간 이제 고생을 하면서 코로나19에 집중을 해왔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만 신경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뭐 아마도 지금 이제 뭐 7차 유행을 한다 그러면 전 국민은 뭐 한 4분의 1 이상 정도는 감염이 될 텐데 독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남반구 같은 경우는 5년 이래 제일 큰 유행을 이미 겪었고요. 근데 독감이 대규모 유행을 할 때 전 국민의 10에서 20%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20, 30%가 걸리고 독감에도 10에서 20%가 걸리고 거기에 지금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나 호흡기 세포용학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들은 영유 입원율을 높입니다. 그럼 이제 확진자 수가 이 감염으로도 많아지고 저걸로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사실 그 감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든 많아지고 의료 시스템의 부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 입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대비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코로나19도 19에 대한 대비지만 독감의 흐름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의 흐름들을 다 같이 인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가을,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KMI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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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비위 혐의를 찾지 못하자 절차까지 무시한 채 수사 의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감사원의 수사 의뢰 방침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죠. 네, 전현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꼼수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방대한 조사에도 거의 모든 사안에서 자신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유권 해석,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권 해석입니다. 우선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는 추 장관 직무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권 해석 과정에서도 권익위원장이 자의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감사원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정치 편향 공세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최재 감사원장과 유경호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동남아에서 과일 통조림 속에 마약을 숨겨 몰래 들여오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3.54kg, 시가로 11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밀수 전력이 있다고요. 네, 이번 밀수 시도를 주도한 61살 송모 씨는 마약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다는데요. 이번 범행과 별도로 마약 밀수로 이미 검찰과 경찰에 5차례 수배가 돼 있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했는데 거기서도 필로폰 1kg을 수출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SNS를 통해 지난 4월 밀수도 대범하게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밀수 시도가 있을 거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필로폰 3kg을 적발했는데요. 일당은 과일 통조림으로 위장해 국제특급 우편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국내 유통책 등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것까지 합치면 필로폰이 3.54kg에 이르는데요. 시가로 110억 8천만 원, 11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별개로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억 5천만여 원도 압수했습니다. 모두 8명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은 구속했는데요. 총책인 송 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이 끝난 뒤에야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송 씨와 같은 국가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공범 1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였습니다. 한동안 쌀쌀했던 공기가 오늘부터는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광주 20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영동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처리에 6년이나 걸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낸 기사 3건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결정합니다.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 회사에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년 만에야 사건 처리를 마친 건데 그동안 정부에 신고돼 피해가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심사관 개인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서 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6년 동안 사건이 묻히며 처벌 시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SK와 애경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를 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신고가 지난 2011년부터 3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고 무시했던 공정위. 위헌 결정 이후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며 스스로 의혹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말이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협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고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이제 300명 의원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 과반이 넘으니까 절반 이상이 비어있던 거죠. 그럼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안타깝죠. 그냥 다 참여해서 과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다음번 예산안 국회 때 이런 부분 제대로 좀 검토하고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저러한 정치적인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불참하는 모습을 표한 것은 좀 야당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좀 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정무수석실을 좀 통해서 야당 좀 찾아가서 좀 참여하고 우리 다시 한번 대화 협치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 보이자. 국민들께 우리가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좀 사전에 여러 대화나 협상이 오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한 움직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통로가 지금 꽉 막혀 있고 서로 날선 공방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요구한 게 있잖아요. 네, 우선은 반쪽짜리 국회연설, 반쪽도 아니죠, 뭐 반쪽 미만의 국회연설을 두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 본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설령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거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어제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87년 그 헌법 개정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게 된 것인데 예. 그 역사가 많아요.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 이후로 대통령이 야당을 두고 EXX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 EXX라는 표현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과할 일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는 모습 없었어요. 네. 안 하셨대잖아요. 그리고 또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 87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시도는 있었죠.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정감사 중이고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대통령 시정연설 지나고 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라고 타협을 하자라는 네. 방식으로 원내대표단을 통해서 긴밀하게 계속해서 예. 민주당 쪽에서는 제안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안에 대해서 국감을 우리가 보이콧하지 않은 것처럼 예산도 참여합니다. 예. 당연히 참여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앉아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국회의 권위가 더 이상 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세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 일부의 비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불참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것은 원인 제공자는 결국은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EXX라는 욕설과 또 하나는 이제 제1야당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 예. 이런 뭐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거나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사과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고 자리에 안 나온 야당만 비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저렇게 평론가처럼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는 저 모습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도 사실 예산안 통과는 가시밭길이 많을 텐데 이번 예산안 심사 쉽지 않겠죠. 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가 17일부터 예산안 소위를 가동시키기로 했고요. 네. 11월 30일까지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법적으로 이제 11월 말까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지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건데. 그렇죠. 일단은 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냥 정부 원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게 돼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심사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요. 예.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2022년에 준해서 준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볼모로 뭐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을 압박하겠다. 이것은 좀 성립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당원들은요, 자신들 민원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본인들이 막판까지는 좀 줄다리긴 하지만 본인들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해주면 국회에서 예산안 가지고 그렇게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생을 외면한다라는 비판을 야당이 사서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전망하건대 지금과 같은 전국 운영을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예산안 이거 합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한 여러 가지 복지 예산들, 뭐 서민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영역이 한 2만여 개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삭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그 우리 저 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이 약 10조 정도가 돼요. 예. 이 부분이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살려야 돼요. 이 예산을 살리고 다른 예산들을 일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과연 정부가 응할까? 민주당의 이 요구에 응할까? 그러면 결국은 이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돌릴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2일 그 예산은 정부에 유리하게 지금 법안 통과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정무 라인의 판단은 최대한 대립의 각을 급하게 더 세우자. 결국 예산안도 이번에 한 6년여 만에 아마도 처음으로 또 이제 파행이 되는 것이고 법정 기한을 넘어서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보면 30%에서 겨우 왔다 갔다 일부에서는 20%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지지자들만큼의 지지는 회복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몸부림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또 여전히 타협을 안 하는 쪽은 정부 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 논란인데,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김진태 현 지사, 그리고 최문순 전 지사, 이재명 대표까지 묶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좀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게 막을 일을 무려 50조를 투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거죠. 감사원 수없이 많은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아이들이 노는 레고랜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예산 관련된 논란인 건데, 일단 먼저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의 저런 행동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강원도가 빚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약으로 우리 내 임기 4년 동안 6천억 원의 강원도의 빚을 줄이겠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러한 얘기가 나온 거는 같은데,
상당히 좀 무책임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지불 유예를 갖고 채권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정부의 재정과 정부의 여러 가지 의지를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또 얘기도 있죠. 아니, 전임 최문순 지사가 과도하게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레고랜드에 투자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레고랜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레고랜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부채가 3,800억이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600%예요. 기업으로서는 이거는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더라도 전임 최문순 도지사가 이 일을 진행을 했을 때 김진태 당시 의원이 제가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 일과 관련해서 정부에 특별 교부금 30억 받았습니다. 예. 레고랜드 이거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의원 시절에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와서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복전 비서관님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원도가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자체 부채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관광 수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낸다라는 어떤 그 도정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 어떤 그 준비 끝에 레고랜드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강원도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부도를 내요. 이거는 결국은 지방채는 거의 국채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뢰도가 있는 것인데 예. 국가 신인도를 해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2,05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조 정도 더 풀겠다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경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채 이자가 높아집니다. 회사채 발행한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4%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회사들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로 인한 기업들의 줄도산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2,050억 강원도의 예산을 좀 아껴보고, 그리고 전임 도지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한 카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까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벌인 저 단체장, 법적으로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출당 조치해야지요. 예. 그분 도지사 공천 딸 때부터 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도 한쪽으로 좀 왜골수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감사원에서 이것이 과연 그 집권 남용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사에 착수해서 위법한 부분이 생기면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사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독립적으로 있으면서도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견제에서 지방의 역할이 과도하게 그 어떤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거나 단체장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원이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견제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강원도를 떠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까지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불 유예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채무 불이행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감사원 너희들 왜 감사 안 해?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상황이 조금 좀 진전이 되면 당연히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예. 감사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감사원을 향해서 감사 청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김진태 도지사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금 목돈이 있어서 한 2달 전에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니까 예. 거기에는 약정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산 채권이 만약 저기에 투자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PF 자금에 들어갔다. 예. 근데 저 위험해졌다. 그리고 연말에 부동산 자금 시장 경색돼 가지고 몇몇
PF를 한 것들이 부도가 나버렸다. 예. 그럼 저는 원금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정 이율에 0.5% 되는 걸로 그냥 받고 저는 그냥 해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공직자 그리고 책임 있는 지도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국민 불안케 하면 안 돼요. 저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정치적인 행위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김진태 도지사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좀 섞이는 것 같긴 하고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IMF를 초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마만큼 국민들이 어렵게 살게 된 것은 김영삼이고 그 전에 정권의 잘못임, 정부의 잘못입니다라고 해서 제대로 대책을 만들지 않아요.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이 탓은 결국은 전임 정부 탓이다라고 화살은 돌아가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민에게 그 고통이 다 가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나라를 살립시다 해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IMF를 탈출을 하게 된 것인데 이번 부분도 설령 전임 지사가 과도하게 일종의 어떤 성과 내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채를 많이 좀 떠안게 됐다. 그래서 도정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보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연속성을 살려고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기본 자세만 유지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나비 효과로 발생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네. 긴축 재정 한다고 해놓고 50조 더 풀겠다. 예. 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나라를 아주 혼란 지경에 좀 내몰고 있는 것이라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그 정치권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서민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에는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된 수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사흘째인가요?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술을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진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엔 저렇게 이제 피의자 형식으로 딱 들어가면은 검찰에서 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변호사들이 아마 그렇게 코치를 해줬을 겁니다. 정말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 증언, 정황상의 증거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본인이 다 얘기를 해버리면 진술상의 오류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 같고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네. 하나는 김용 부원장이 정말 돈을 받았는지 정말 돈을 받았다면 그 대선 예비 경선 때 그 자금을 썼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개인적인 비리 차원으로 본인이 착복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폭로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핵심적인 것은 유동규 본부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나 현재 대표에게 갔다라는 걸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왜 그 규정 안에다 안 넣느냐. 그리고 밑에 실무자들이 넣자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거 넣지 마, 빼, 누락시켜.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언으로 제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인 걸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그런 예단을 내리는 건 너무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해요. 우선 김용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유동규 또 그 남욱 변호사 등등은 세 분이서 입을 맞춰가지고 경로가 세 단계잖아요. 세 분은 돈을 주었다. 그리고 차이나는 매모의 차이나는 금액까지도 서로 기억을 맞춰 보니까 뭐 300이 아니라 700이더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맞춰서 그들은 말을 맞춘 건데 김용 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안 받았는데
라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술이 진행되려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줬느냐, 몇 차례에 걸쳐서 줬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그럼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안 갔는데, 네. 혹은 나는 딴 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 대한 변호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몇 차례에 걸쳐서 주었다라는 세 사람의 진술이 똑같다 이야기만 나오고 전체 금액이 8억 4,700이다 이것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진술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민주당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게 사실 특검이 이제 내 결백을 풀기 위해 특검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검보다는 일단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여당의 대선 후보였을 때는 특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핵심적인 증인들이 구속을 당해서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 특검을 꺼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것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프레임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요걸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뭐 이제 재판에 나오면서 계속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밖에 나와서는. 네. 지금 감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져라, 말려 죽일 거다, 이런 식의 나는 이재명 현재 당대표를 신뢰하지 않고 저 사람을 공격할 거야 라는 이미지만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장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하겠죠. 예. 그래서 현재 왜 저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저렇게 섭섭했을까, 그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목해 볼 것은 저러한 감정적인 언사보다는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네. 더 주목되는데, 그건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알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재판 과정 중이나 검찰발 뭐 단독 보도로 많이 나오겠죠.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자막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알아서 신변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규도 자칫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검경 협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동규 씨가 경찰에 요청을 하는 게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 구치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분이 가져갈 이익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에 잘 대응해서 네. 집행유예를 받는 게 목적일 텐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검찰이란 말이죠.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행유예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것을 정치자금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 이분은 단순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억 비료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를 받고, 그 사이에서 8억 얼마를 받고, 또 이혼을 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를 더 받고, 이런 것들은 현재 싹 다 들어가고, 그 금액이, 그 시기에 그 금액이 지금은 이제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건너간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변모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한테는 이익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보다는 지금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검찰에 난 이렇게 열심히 협조합니다, 밖에 나왔지만 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유동규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핵심적인 진술자분 3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유동규라는 가장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김용 씨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인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많은 정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유동규 씨만 보면은 가만두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변 보호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그리고 다른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일을 제기하면 네. 이분들이 다 이제 스스로 이제 생을 끝내셨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혹자는 그래요. 자살을 당했다. 마치 타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항상 24시간 누가 붙어 있어야죠. 그 심적인 격동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충동, 네. 이런 것들을 막게 하려면 그저 지금 나오는 어떤 그 일반적인 신변보호 조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예. 이게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다가 한 건 맞는데 경찰에다가 한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두 기관 사이에 이게 어떻게 뭐 협업이 됐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에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등했고 아니면 말고식 거짓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버 더 탐사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말씀하실래요? 창피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문제죠. 네. 비판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런 제보를 받고 이것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고민을 한참 했을 터인데 이것이 갖는 어떤 파급이 워낙 크고 이것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3달 동안 스토킹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더 탐사 측에서는 한 달 동안 3번을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한 번은 이제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3번 했는데 이것을 3달 동안 스토킹 당했다라고 변모해서 주장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스토킹이라고 얘기했던 3달 동안 추적했던 게 7월 19일, 20일 이 녹취 파일을 제보받아서 이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변 뭐 강남의 갤모 백화점 뭐 이런 데를 이제 돌고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제보가 되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앤장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다. 그리고 제보의 신빙성을 보면 대통령이 와서 아무도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실제 못 나가거든요. 한 공간에 있을 때는 대통령과 경호 인력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제보자는 본인을 권익위에다가 나를 공익신고자로 처리해달라라고 스스로 신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제보에 대한 신뢰성을 김의겸 의원이 이제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면 면책특권 뒤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명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만약 거기 안 갔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 관리, 차량 관리 목록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때 청담동을 갔는지 안 갔는지에 네.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은 없고 오로지 거짓말한다 하고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뭐 이재정 의원과 악수한 부분 이거 거짓말인데 사과 안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짓으로만 몰아붙이는데요. 거짓으로 몰아붙이지만 말고 근거를 내놓고 그날 7월 19일 날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나는 이러이러한 알리바이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는다면 네. 저는 김의겸 의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키는 네. 저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반론해 주시죠. 그러니까 너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너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를 네 스스로 증명을 해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야당 국회의원, 특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에게 제보가 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국회의원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한다면 2중, 3중으로 체크를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최소한 어떠한 첼로 리스트의 제보, 그 다음에 어느 강남의 바 이렇다면 첼로 리스트랑 최소한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 사실 맞습니까? 라는 거 해야 되고 그 바가 어딘지 예.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 두 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저렇게 무차별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창피 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원답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자꾸 저렇게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무차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의겸 의원이 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 앞으로 저분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여당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신뢰와 믿음에 관한 문제로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지 못하는 정치인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의정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조금 좀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본인 설명을 해줬으면 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 너무 좀 감정적인 모습을 표한 것은 약간 좀 아쉬워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그 법정 대응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걸 실질적으로 보도한 더 탐사라는 유튜브의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더 탐사에서는 제발 우리를 고발해달라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 스스로가.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밝힐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제보자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 예.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접촉하고 있고 일부 인터뷰는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녹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인데 네. 그 녹취의 내용, 그 첼리스트가 말한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만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면 네. 그 남자친구와 첼리스트가 헤어져서 지금 연락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 여자분의 그 말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확인이 들어가면 저는 뭐 얼마 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것도 상당히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하면서 저런 여러 가지 제보 많이 받고 확인 절차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보가 상당 부분 많이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첼로 리스트의 증언과 녹취록이 사실대로 맞으려면 네. 김의겸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제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더 탐사라는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기자랑 통화하면서 제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 제보 내용이 뭐예요? 남자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고 왜 너 왜 나랑 약속 장소에 안 왔어? 남자친구랑 나눈 얘기를 지금 제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는 너무 성급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원창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요. 네. 그분의 동생인데 당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중앙위 위원도 하고 무슨 위원장도 해서 당의 외곽 조직에서 활동을 오래 한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알겠습니까?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지만 어느 기자분이 그 이세창 씨하고 통화를 하니까 내가 대통령과 그분들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친한데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씨도 본 적이 없고 대통령도 사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의 말씀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좀 많이 확인이 됩니다. 네, 많이 뭐 혼란스럽네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70개에 가까운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발화 지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금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함께 화재 원인과 불이 컸던 이유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불이 난 시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현대화된 자동 소방 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최근 자체 화재 점검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식팀은 화재 현장과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비교하며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상인 등을 상대로 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펑 하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고 건물 안에 페인트나 신어 등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화재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 실제 폭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연발화와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8시 반쯤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인 자정쯤 꺼졌습니다. 불은 청과시장 농산 A동 창고에서 시작됐는데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해 상점 69개가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점포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19년 기준 연간 거래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지난 2013년 8월에도 불이 나 상점 30여 곳이 불에 타는 등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계를 정리한 보도자료 발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관련 통계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매일 아침 9시 반에 공개할 예정인데 정부의 일상회복 방역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현재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에 우선 접종하고 있는 계량 백신을 내일부터 일반 성인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고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백신 등 화이자 백신 2종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급한 14만 7천 호의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소득과 자산 여건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세대별 수요에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합니다. 우선 민간 분양에서 투기 과열지군의 1, 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또 그동안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어 이들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합니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군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IT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지난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가로막혔습니다. 6월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안 된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 추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측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합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안양시와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재공모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동그란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탓에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기존 법에 따라 절차에 맞춰서 다 했고 특히 광명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의 협조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꼭 이 사업을 법과 절차에 맞춰서 성사시킴으로써 큰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10여 개 민간합동 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됩니다. 개정법이 통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으로 수년이 지난 뒤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 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이 다시 처음부터 하는 좀 행정적이나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3년여간 좀 유예 기간을 두자 하는 법안입니다.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풍부했던 때와는 달리 투자 혹한기가 몰아치면서 축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사기처럼 생긴 캡슐을 누르면 신선한 콜드브루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집니다. 휴대용 질소 커피를 개발해 일본 업체와 1억 원 물량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과거의 실적, 그다음에 과거의 매출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 성장하기도 힘들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2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회원 75만 명을 모았지만 최근 자금난에 버티지 못하고 전 직원을 권고사직했습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사인 다른 업체도 올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스타트업계에 보릿고개가 찾아온 겁니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벤처 투자사들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꺼리면서 지난 9월 투자액은 지난해 40%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입니다. 경영 여건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스타트업 10곳 가운데 6곳이 지난해보다 투자 심리 악화와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인센티브, 유인책들을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서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스타트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생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내려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단기적인 수익성도 생각해보는 조금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른팔이 기계에 걸리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의 없다시피 한 안전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평택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 작업을 하다 숨진 건 지난 15일. 노조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른팔이 부러져 있었다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숨진 노동자의 오른팔이 교반기 회전 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교반기를 보니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손을 걸리면 당기게 돼 있죠. 사람이 뒤로 틀립니다. 힘을 쓰면.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빠진 게 아니고 뒤로 틀리면서 아마 뒤쪽으로 깔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스를 빨리 섞으려고 기계에 손을 넣었거나 과로로 집중력이 흐려져 손을 헛짚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공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주야 2교대 12시간 일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엄청난 강도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하게 남겨두고 퇴근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작업 속도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고강도 노동 환경에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뚜껑이 덮여 있지 않던 건 물론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없었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전언입니다. 2인 1조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과 매뉴얼을 본 적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짜로 사인만 받는 거죠. 했다고. 뭐 회사는 사인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내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앞서 국정감사장에선 SPC 계열사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책임 소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덮개가 있는데도 안 덮었다라고 하면 그건 관리를 하시는 회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작업자의 책임입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현재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해 보여서. 사고 발생 이후 SPC와 계열사 측 대응이 잇단 논란을 빚으면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은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안전은 뒷전인 채 이윤만 앞세운다는 비판과 함께 SPC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017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전체 제조업체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11만 5,699명으로 이 가운데 1,017명이 숨지고 11만 4,68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76.3%인 8만 8,233명이 산재를 당해 767명이 숨졌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와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지적인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대비책을 갖춰야 하고 장기적인 대응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2017년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5로 9월의 107.8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첫 하락으로 시장 전망치 106.3을 밑돈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가격 또한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2% 떨어져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는 전달보다 0.9% 떨어져 낙폭을 키웠습니다. 연초 3%대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 둔화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가 누그러들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y may be at least talking about slowing down after the November rate increase, which is expected, and we expect it to be 75 basis points. 연준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핵 억지 연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연례적인 대규모 핵전쟁 훈련을 실시한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로부터 그롬 훈련에 대한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롬은 우리말로 우레를 뜻하며 이 훈련은 러시아가 매년 10월 말 실시하는 대규모 핵전쟁 훈련입니다. Yes, the U.S. was notified, and as we've highlighted before, this is a routine annual exercise by Russia. And so in this regard, Russia is complying with its arms control obligations and its transparency commitments to make those notifications. And so that is. 라이더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이 이상 더 제공할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러시아가 과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미국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핵전쟁 훈련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 위협 발언을 해온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핵무기 이동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더 대변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 준비 태세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전략 태세를 바꿀 어떤 필요성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더티밤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재까지 러시아가 핵무기나 더티밤을 배치하려는 결정이나 의도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지 못했다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저위력 방사성 폭탄을 말합니다. 피해가 막대한 핵무기와 달리 일정한 지역에 대한 핵오염을 노리는 무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제57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트러스 전 총리의 잘못을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관례대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44일 만에 사임한 트러스 전 총리가 남긴 후유증부터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have been elected as leader of my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in part to fix them. 수넥 총리는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안정이 핵심 과제겠지만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 I lead will not leave the next generatio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th a debt to settle that we were too weak to pay ourselves. 순핵 총리는 연설에 앞서 버킹엄궁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하고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즉위한 찰스 3세가 임명한 첫 총리입니다. 또 최초의 비백인 총리이자 올해 42살로 21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이기도 합니다. That wouldn't have been the case even 10 years ago, and certainly not 20 years ago. So I think that is a change in our public life, a change in our politics, and probably does reflect broader changes in professional life in Britain.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는 앞서 마지막 내각 회의를 하고 총리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Our country continues to battle through a storm. But I believe in Britain. I believe in the British people. And I know that brighter days lie ahead. Thank you. 트러스 전 총리는 이날 회의와 연설에서 자신의 감세를 통한 정책이 옳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준입니다. 공기가 다시 온화해지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날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발맞춰서 도심 속 공원의 나무들도 울긋불긋한 단풍 옷을 곱게 갈아입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낮 동안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완연한 가을 기운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륙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광주 20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영동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온화한 기운을 느끼기 좋겠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환절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장 등을 만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이 인프라 측면 등 올림픽 개최에 준비된 도시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 이곳에서 매년 올림픽 도시연합 회의가 열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합은 올림픽을 개최했거나 개최 의지가 있는 22개국 43개 도시가 회원으로 있으며 서울시도 2019년 가입했습니다. 회의 직후에는 바흐 IOC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따로 만나 면담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이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준비된 도시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88올림픽 당시 시설을 전면 개축하고 있는 등 인프라 걱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7, 8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잠실 일대의 마이스 스포츠 단지가 새로 싹 새 단장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인상 깊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치 여부가 내후년쯤 결정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에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에 이어 2번 이상 올림픽을 개최하는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오 시장의 이번 행보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외교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이 경쟁 투표에서 IOC 내부 검토로 변경된 만큼 시는 국가 단위의 공격적인 유치 전략보다 조용히 서울의 유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적자 올림픽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겹쳐 정부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실제 유치를 추진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전신주와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사천 등 지역사무소 2곳과 서울 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통조림 용기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 3kg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58살 남성 A씨 등 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필로폰 3kg을 과일 통조림 용기에 담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4억 5천여만 원과 시가 110억 원에 이르는 필로폰 3.54kg을 압수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총책 61살 송모 씨는 지난 2020년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나이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포함해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분량이 많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줄여도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한 4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도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년심판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촉법 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근무할 때 봤었는데요. 여기서 촉법 소년이라는 말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에 있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촉법 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서 저희가 제 뒤에 계셨던 소년 저희가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각각 법무부서가 서로 산재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 중에서 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각각 부서의 전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난상 토론을 해서 거기서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TF가 운용됐고 그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던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지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한 엄벌주의나 연령 하향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년 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꽤 길 수 있으니 차분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촉법 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에 실시한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자 중에 약 80% 정도 되는 국민이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한 바 있는 등 소년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물론 여론이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과 야당 모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내지는 합의의 문제라기보다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단계라고 보고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를 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먼저 촉법 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비교해서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 소년의 범죄는 2017년에 7,897건에서 2021년에 12,50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는 분명히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이 2005년에 2.3%에서 2020년에 4.9%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소년 강력 범죄 중에서 성범죄의 비율 및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소년 마약 사범도 2017년에 68명에서 2021년에 271명으로 약 140% 증가했습니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 환경 변화 또한 70년의 세월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서 현재 소년은 많이 성숙했고 그에 따라 성년의 연령과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사회 환경이 연령에 따라서 많이 조정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네, 법무부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재 만 14살에서 13살로 1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70년 만에 개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직접 그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촉법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흉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도를 변경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네, 법무부의 소년 범죄와 관련한 종합대책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앤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